치매 판정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어머님. 박지연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탁자 끝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치매라니, 내가 언제? 병원에서 판정 나왔잖아요. 서류에도 다 있어요. 그냥 이제 편하게 쉬세요. 박지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철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요.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말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길래 도장을 찍으라 그러는 거냐? 집 문제예요, 어머님. 그냥 절 믿으세요.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박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하되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요, 어머님. 그래서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고요. 그녀는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서류에 눌렀습니다. 됐다. 이제 끝이에요. 말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건 내 집이야. 이제 제 집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쉬셔야죠. 박지연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엔 정막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말수는 이름도 얼굴도 잊혀진 채 낡은 요양원 침대에 눕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 곁을 지키던 한 요양보호사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 수첩속 날짜, 약 봉투의 낙서, 사라진 통장 내역까지. 그 작은 펜 끝에서 며느리의 인생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법정에 울려 퍼진 단 한 문장. 그날 도장을 찍은 사람은 김말순 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말순이 보건소 진료실 문을 나서며 접은 진단서를 점퍼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르신, 치매 초기 증상이 맞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말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손바닥에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웃 김씨 할머니가 써준 글씨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윤이가 사는 곳이야. 말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차역에서 표를 끊을 때 영무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서울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아들한테 가야 해요. 말순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편도로 끊어드릴까요? 아니요, 왕복으로. 아니다, 편도로 주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도표를 받았습니다. 돌아올 일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기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짐이 될까?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잠깐 쳐다봤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 나왔습니다. 말순은 작은 캐리어를 끌며 지하철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2호선, 강남역. 말순이 이웃이 써준 메모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에서 1시간을 흔들리며 가니 강남역이었습니다. 땅 위로 올라오니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데려다 주세요. 아, 그쪽이면 좀 멀어요. 15,000원쯤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식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여기 살아요. 좋으시겠네요. 서울에 자식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든든하죠. 말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니 경비실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캐리어를 끌고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202동 1505호가 어디인가요? 아, 저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5층으로 올라가세요. 경비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시골에서 입던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작은 캐리어 하나. 아들네 집에 어울릴까 싶어서 옷깃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15층에 도착해서 1505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박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나야.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지연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TV에서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있니? 아직 안 왔어요. 회사에서 늦는데요. 지연이 신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발이 가득 차 있어서 말순의 운동화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지연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말순은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말순을 보더니 지연 뒤로 숨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오셨어. 인사드려야지. 싫어, 냄새나. 막내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조용히 해, 인사해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이 넓고 깨끗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요. 지연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나 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말순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았어. 의사가 그러더라. 치매 초기래. 치매요? 지연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도윤이한테 좀 얘기하려고. 같이 상의 좀 하자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아휴, 어머니, 이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놀람보다 곤란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진단서를 펼쳐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치매라고 나왔네요.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초기라고 하던데 아직은 괜찮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심각한 거 아시죠? 지연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온 거야. 혼자 사시기 어려우시겠어요. 지연이 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약 처방전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약들 비싸 보이네요. 지연이 약봉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왔어.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 지연이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와서 말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어. 도윤아. 말순이 일어서려고 하자 도윤이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갑자기 어떻게? 도윤이 지연을 바라보니 지연이 진단서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이 진단서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요? 응, 병원에서 그렇게 나왔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떡하지? 도윤아,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이거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약도 계속 먹어야 하고. 지연이 약봉지들을 나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기 힘들 것 같은데. 지연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살까? 도윤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거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좁아요. 아이들도 있고 어머니가 계실 공간이. 그럼 어떻게 해요? 도윤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봐야겠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시설?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같이 살고 싶은데.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지연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회사 다니고 저도 아이들 돌봐야 하고 어머니까지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도윤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연이 약 처방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대출 갚아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며칠 계시면서 같이 알아볼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요양원들이 많아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서 말순을 쳐다봤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손님도 가족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지연이 간단한 반찬 몇 개를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아침 일찍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곳 구경 가볼까요? 좋은 곳?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말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시설도 좋다고 해요.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지? 네,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되고요. 지연이 말순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말순이 머뭇거리자 도윤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냥 구경만 해봐요. 어떤 곳인지 알아두면 좋잖아요. 구경만 하는 거야? 네, 구경만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은 낡은 점퍼를 입고 단추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지연이 가방을 하나 들더니 말순의 진단서와 약을 챙겼습니다. 이런 건 왜 가져가? 혹시 의사 선생님이 궁금해하실까 봐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차에 타자 지연이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손으로 가려서 말순이 목적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멀어? 아니에요. 30분 정도만 가면 돼요. 지연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주변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상가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좋은 곳이야? 말순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조용해서 좋아요. 시끄럽지 않고. 지연이 핸들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몇 번 돌다가 3층짜리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행복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글씨가 바래 보였습니다. 여기야? 말순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요. 지연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입구에서 50대 남자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박기호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연락드린 박지연이에요. 지연이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원장이 말순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구경해 보세요. 구경만 하는 거죠? 말순이 확인하자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1층 로비는 깔끔해 보였지만 어딘가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쪽이 식당이에요. 원장이 한쪽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넓지 않은 식당에 플라스틱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 몇 명이 앉아서 무표정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드시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원장이 설명했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고 조용히만 먹고 있었거든요. 2층이 병실이에요. 원장이 계단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복도가 좁고 어둠침침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 될 수 있어요. 원장이 한 방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4인실인데 침대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지연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원장님, 서류는 어떻게 해요? 지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 미리 준비해뒀어요. 원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잠깐, 뭐야 이거?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입소 계약서예요. 혹시 마음에 드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요. 원장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말순의 이름 옆에 이미 보호자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사인이 되어 있네? 남편분이 미리 해주셨어요. 지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언제? 어제요. 바쁘셔서 미리 해두신 거예요. 말수는 뭔가 이상했지만 아들이 한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럼 어르신만 사인하시면 돼요. 원장이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이 볼펜을 받아들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입소 동의서예요. 어머니가 여기서 편안히 지내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지연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말순이 망설이자 원장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시계를 자꾸 보며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일찍 들어오래요. 빨리 결정하시죠. 결국 말수는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지만 아들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원장이 서류를 챙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짐은 언제 가져와요? 지금 차에 있어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차에 어머니 것들 미리 싸뒀어요. 필요한 것만요. 지연이 밖으로 나가더니 작은 캐리어를 가져왔습니다. 말순이 서울에 올 때 가져온 바로 그 캐리어였습니다. 이게 다야? 필요한 건 여기서 다 주실 거예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방에 도착하니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들어찬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노인 3명이 이미 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말순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맨 구석 침대에 캐리어를 올려놓았습니다. 침대 다리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지연이 입구에서 말했습니다. 벌써?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지연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밑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지도 여러 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기침을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간병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세요. 식당에는 노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화하지 않고 주어진 밥만 먹었습니다. 말순 앞에 놓인 밥은 차갑고 반찬은 짜기만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봤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다 드셨어요? 간병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아직? 빨리 드세요. 시간 다 됐어요. 간병인이 다른 할머니의 밥그릇을 걷어가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답답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났고 복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캐리어를 열어 자신의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옷 몇 벌과 약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첩을 펼치니 예전에 적어둔 것들이 보였습니다. 반찬가게 재료비, 도윤이 용돈, 시장 가는 날. 이제 그런 일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 끝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시골집은 이미 정리했고 아들네 집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진단서가 들어있는 가방을 꼭 껴안으며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소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일어나고 먹는 삶에 억지로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 식사, 오후 2시에 점심, 저녁 6시에 저녁 식사. 하지만 병실 공기는 늘 눅눅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아침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말순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예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 돌봐드릴게요. 윤아가 말순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겠구나.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아는 인수인계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가 2번이나 바뀌었네요? 그래. 말순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아들분 번호였다가 며느리분 번호로 바뀌고 또 다른 번호로 바뀌었어요. 윤아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특별관리비라고 표시된 것도 이상해요. 윤아가 다른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특별관리비가 뭐야? 저도 처음 봐요. 다른 어르신들 서류에는 없거든요. 윤아가 의문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윤아가 약 배분표를 확인하다가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이 약들 언제부터 드셨어요? 병원에서 준 거니까. 한 달 전부터?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요. 윤아가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진료카드에는 2주 전에 병원 갔다고 되어 있는데 약 배분표에는 한 달 전부터 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후 회의 시간에 원장 박기호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으로 보호자들에게 불필요한 설명은 하지 말아요. 박기호가 윤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들은 조심하세요.
괜히 보호자들이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무슨 의심 말인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단속 잘하라는 뜻이에요. 박기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치매 환자 명의로 집을 팔 수 있나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해요? 지연이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 해요. 직접 의사표시요? 네. 치매라고 해도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전화를 끄는 지연이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회사 회식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요양원에서 온 문자가 왔지만 확인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어머님 상태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바빠. 도윤이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가 말순의 침대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가족 사진도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도윤과 지연 그리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만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반찬가게, 27번 버스, 시장 입구 전봇대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그 주소를 베껴 적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소중한 거죠? 응, 예전 집 주소야. 말순이 수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매일 시장 가서 반찬 만들고 손님들도 많이 왔고 점심 후에 한 할아버지가 계단 근처에서 넘어졌습니다. 유나가 도우려고 하자 다른 간병인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리를 절뚝거렸고 이마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단순 부주의라고 하셨어요. 보호자한테 말하지 말래요. 그날 밤 유나는 직원 회의록을 보다가 누락된 사고 기록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몰래 복사를 해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구청 사회복지사 이소라가 실태 점검을 위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이소라가 공문을 내밀며 박기호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준비해뒀어요. 박기호가 당황한 기색 없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소라가 입소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김말순의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분 보호자 서명이 좀 이상하네요. 이소라가 서명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박기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처음 서명과 나중 서명의 필체가 달라요. 같은 사람이 쓴 게 맞나요? 아, 그건 아들분이 바쁘셔서 며느리분이 대신 쓴 경우도 있어요. 박기호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날짜를 보니까 서명한 날 이후에 병원에서 판단 능력 저하 진단을 받았네요. 이소라가 의료 기록을 대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명 당시에는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박기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 의심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박기호가 유나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 중요한 얘기예요. 유나가 포기하지 않자 이소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볼게요. 김말순 어르신 의무 기록과 요양 계획서가 서로 안 맞아요. 유나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안 맞는데요? 이소라가 유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약 처방 기간이 다르고 특별관리비라는 항목도 다른 분들한테는 없어요. 박기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직원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확인했어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소라가 그 서류들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죄송한데 개인정보라서. 박기호가 거절하려 했지만 이소라가 공문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정식 점검 절차예요. 거부하시면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결국 박기호는 마지못해 복사를 허용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는 지연의 고액 인출 패턴이 의심스럽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같은 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인출하시네요. 창구 직원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비예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직원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도장, 진짜 맞나요? 당연히 진짜죠. 시어머니 것이에요. 지연이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상사에게 가서 상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구청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요양원 청구 금액이 평균의 3배예요. 담당자가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특별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과다 청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가 오늘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했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해야겠어요. 과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박기호는 지연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점검이 까다로워져서 조심해야 해요. 박기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연이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 동의서 추가로 필요해요. 박기호가 도장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쓰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곧 정리될 거니까. 지연의 말에 박기호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나는 인터넷으로 노인 학대 사례들을 검색했습니다. 말순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재산 편취를 위한 요양원 입소 강요 가족에 의한 노인 유기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재산 탈취. 유나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유나는 보건소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강사는 공익변호사 최민석이었습니다. 요즘 노인 재산 착취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민석이 스크린에 통계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유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최민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류 조작이나 재산 관리 문제 같은 것들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민석이 진지하게 답변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유나가 최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문제인가요? 유나가 말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명 조작부터 특별관리비까지 모든 의심스러운 점들을 말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혹시 증거가 있나요? 서류 복사본이랑 제가 기록한 일지가 있어요. 유나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민석이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제 명함 드릴게요. 앞으로 발견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보내주세요. 유나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도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해요. 그날 밤 유나는 요양원에서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배분 시간, 식사 시간, 목욕 시간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박기호가 유나의 행동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요? 업무일지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업무 외 기록은 하지 마세요. 회사 방침이에요. 박기호가 경고조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대답했지만 몰래 계속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이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나야, 나 예전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 했어. 말순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반찬을 파셨어요? 김치, 나물, 밑반찬. 사람들이 맛있다고 많이 사갔어. 말순이 손으로 간판 모양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27번 버스 정류장 앞이었어. 빨간 전봇대 옆에. 유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뒀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그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로 27번 버스 정류장과 빨간 전봇대가 있었습니다. 근처 상인에게 물어보니 말순을 기억했습니다. 김말순 씨요?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반찬가게 사장이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반찬 만들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글쎄요. 아들이 서울에 산다고 해서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유나가 그 대화를 녹음해뒀습니다. 이소라는 구청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의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중에 비슷한 사례가 이건 더 있어요.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모두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들이고 보호자가 갑자기 바뀐 경우예요. 이소라가 최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집단 고소로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들을 더 찾아봐야겠네요. 최민석이 동의했습니다. 유나는 퇴근 후에도 요양원 근처에서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늦은 밤에 박기호가 지연과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최민석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증거 자료들 보내드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민석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이제 공식 조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며칠 후 경찰과 구청의 합동 점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유나는 그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둬요? 박기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요. 유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쉽네요. 일 잘하시는데. 박기호는 아쉬워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귀찮은 존재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기호는 몰랐습니다. 유나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합동 점검 당일 아침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기호가 입구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시면 정식 점검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이소라가 공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유나도 외부 제보자 자격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박기호가 유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증인입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회계 자료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장부를 펼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특별관리비는 뭔가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받는 비용입니다. 박기호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이 모두 같네요. 우연히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기호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유나가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김말순 어르신 보호자 서명을 보세요. 경찰이 서류를 비교해 보더니 놀랐습니다.
필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처음 서명은 아들분이 하셨고 나중 것들은 며느리분이 했어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은 법적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경찰이 박기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아들분이 바빠서. 박기호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다른 경찰이 사무실에서 뭔가를 발견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가등기 신청서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무실로 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말순의 집에 대한 가등기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소라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박기호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에는 말순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신청인은 지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지연 씨와 김도윤 씨를 불러오세요. 경찰관이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지연과 도윤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경찰이 가등기 신청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세요? 지연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아요. 지연이 변명했습니다. 유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둔 게 있어요. 화면에는 박기호와 지연이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이요. 요양원 뒤쪽에서요. 도윤이 사진을 보더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니야, 오해야. 그냥 요양비 지불한 거라고. 지연이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럼 영수증이 있겠네요? 경찰이 요구했습니다. 그건 지금 없어요. 지연이 갈수록 당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기호와 지연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해외여행은 금지됩니다. 유나가 준비한 일지와 녹음 파일도 모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겠네요. 검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긴급히 재산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말순의 통장과 부동산이 더 이상 임의로 처분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다른 시설로 모셔야겠어요. 이소라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어요. 유나가 자원했습니다. 새로운 보호시설은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어디야? 안전한 곳이에요, 어르신. 유나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르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시설의 의사가 말순을 진찰한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드신 약들 중에 중복 처방이 있었네요. 중복 처방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을 여러 개 드셨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의사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유나가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추가 증거가 나왔어요.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어요. 최민석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집에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모든 게 오해예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서 며칠을 보낸 말순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물 조정과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이었습니다. 유나는 단기 계약으로 그 시설에서 일하며 말순을 돌봤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 말순이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유나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민석이 의료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말순 어르신, 저는 변호사 최민석입니다. 변호사? 말순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진술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무슨 진술? 어르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요. 최민석이 녹음기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의식이 또렷하시니까 증언 능력에 문제 없어요. 말순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들네 집에 갔을 때 며느리가 서류를 보여줬어. 어떤 서류였나요? 잘 모르겠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였거든. 말순이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어. 구경만 한다고 했는데. 구경만 한다고요? 요양원 구경. 그런데 갑자기 사인하라고 하더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준 편지가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어떤 편지요? 최민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써준 편지. 어머니 평생 모시겠다고 했는데. 말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티슈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고 싶었어. 당연한 마음이에요. 최민석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돈 이야기만 하더라고. 치료비가 비싸다, 집이 좁다. 말순이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숫자 말하는데 무서웠어. 녹음이 끝난 후 의사가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환자분의 의식 상태는 명료했고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며칠 후 수사팀이 자금 흐름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말순 어르신 통장에서 매월 300만 원씩 인출됐어요.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요양원비는 150만 원인데 나머지 150만 원은 어디로 갔나요? 박지연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명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특별관리비, 간병비, 치료비.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수사관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가등기도 이미 신청한 상태였어요. 박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변호사와 상담하겠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서명한 서류들을 다시 보여주세요. 도윤이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니 자신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제대로 관심도 안 가졌고 아내 말만 믿었어요. 최민석이 도윤을 설득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어머님이 제대로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도윤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과 방조가 어머니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어머니 상태도 확인 안 하고 서류도 대충 보고 제 잘못이에요. 집단 소송 준비도 완료됐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가족들이 추가로 발견됐거든요. 총 5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어요. 최민석이 유나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독거노인, 재산 있음, 가족과 소원함. 첫 공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말순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법정에 가실 수 있겠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야지. 내일인데.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도 참을 거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처럼 당하면 안 되니까. 챕터 10 정의의 실현.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휠체어에 탄 말순이 보호시설 간병인의 도움으로 입장했습니다. 유나와 이소라 그리고 다른 피해 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석이 변호인석에서 일어나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김말순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큰 스크린에 통장 사본이 나타났습니다. 매월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양원비는 150만 원인데 나머지 150만 원은 피고인 박지현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박지현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산 편취입니다. 다음으로 서명 조작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초기 서명과 후기 서명의 필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필체 감정 전문가가 증언했습니다. 동일인이 쓴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박지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의 서류에만 특별관리비 항목이 있었어요. 유나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다르게 취급받으시는 걸 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약 배분도 이상했고 보호자 연락처도 자꾸 바뀌었어요. 유나가 자신이 기록한 일지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도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요양원이 좋다고 해서 믿었어요. 서류도 대충 보고 사인했고, 후회하십니까? 네,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지연이 최후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가장한 재산 편취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순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말순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네 집에서 같이 살고 싶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법정에 울렸습니다. 구경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인하라고 했어요. 어떤 기분이셨나요? 무서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말순이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청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지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편취한 재산 전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박지연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인 박기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박기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도윤이 말순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윤이 엎드리며 울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짧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다. 어머니, 네가 잘못을 알았으니까. 유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언론들이 재판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노인 재산 갈취 사건 실형 선고,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 처벌 강화.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지연을 동정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분노했습니다. 최민석이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윤아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작업도 해야겠어요. 챕터 11 새로운 시작. 판결이 확정된 후 말수는 작은 공동생활 가정으로 이주했습니다. 6명의 어르신이 함께 지내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어르신? 윤아가 말순의 새 방을 함께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좋아.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와. 말순이 창가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친절하시고, 윤아는 이제 노인 인권단체와 협력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오늘은 돌봄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윤아가 강의실에서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야 해요. 그것이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길이에요. 교육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윤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최민석은 재판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 제도 개선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보호자 서명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민석이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도 높여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정기적인 감사와 함께 외부 감시 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복지관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윤아, 이소라, 도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이소라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도 제대로 조정받으시고. 도윤이 답변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뵈러 가는데 예전보다 밝아지신 것 같아요. 윤아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만 미안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미안해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이소라가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아는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말순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아야, 왔구나. 말순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오늘은 옆방 할머니랑 화투도 쳤어.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도 왔다 갔어. 아이들도 데리고. 손자들 만나셨어요? 응. 처음에는 어색해했는데 나중에는 할머니라고 부르더라. 말순의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윤아는 말순의 방벽에 걸린 수첩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반찬 가게 하던 시절의 기록이 적힌 그 수첩이었습니다. 그거 왜 걸어두셨어요? 내 인생의 증거니까. 나도 열심히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 싶어서. 말순이 수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윤아는 또 다른 요양원에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례가 또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윤아가 이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소라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윤아는 새로운 사건 파일을 열며 다짐했습니다. 말순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날 밤 말순은 창가에 앉아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무서움 대신 평안함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유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말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노후가 탐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12 영원한 약속. 1년 후 말순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에서의 하루는 평온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방을 쓰는 김할머니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산책하기 좋겠다. 말순이 옷을 갈아입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말순은 걷기 연습도 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말순 씨, 오늘 아들분 오신다고 하셨죠? 생활복지사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네, 오후에 온대요. 며느리도 같이. 새 며느리시죠? 응. 착한 사람이야. 예전 며느리하고는 완전히 달라. 말순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도윤은 지연과 이혼한 후 새로운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새 며느리 수지는 정말로 말순을 친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오후 2시에 도윤과 수진 그리고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고생했어.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말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말순이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오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에? 네, 어머니 방도 준비해뒀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며칠씩 지내세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일 때문에 아직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도윤이 말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유나야, 잘 왔다. 말순이 반갑게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도윤과 수진도 유나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도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유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유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말순이 유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쁘게 지내요.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힘들겠다. 괜찮아요. 보람 있는 일이니까.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내 가족이야. 말순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들하고 새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 다른 어르신들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이시네요. 박할아버지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말순이 도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아, 네가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도윤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지난 일이야. 말순이 도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앞으로만 잘하면 돼.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근처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편하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편해. 친구들도 있고 유나도 자주 와주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도윤이가 복 받은 거야.
해가 질 무렵 가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 도윤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오지는 마라. 바쁘잖아. 아니에요. 이제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유나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너도 무리하지 마라. 몸 조심해. 말순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행복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말순은 방에 혼자 앉아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수첩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과거의 힘든 기억들도 이제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됐습니다.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말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다른 어르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이곳은 진짜 집이었고 이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유나, 이소라, 최민석, 그리고 마음을 돌린 아들까지 말수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5년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공동생활 가정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김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나요?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문에는 노인 인권 보호 5주년 기념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말순의 사진도 함께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노인 보호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할머니. 새로운 젊은 요양보호사가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냐. 그냥 당한 일 말한 거지. 말순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노인인권센터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해요. 신문까지 나오고. 유나야, 너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말순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죠.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요즘도 바빠? 네,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들어와요. 유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제도도 바뀌었고 사람들 인식도 달라졌거든요. 그럼 다행이야. 어르신 덕분이에요. 그때 도윤과 수진이 손자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매주 빠짐없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중학생이 된 손자가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자 많이 컸네. 말순이 손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정말 똑똑하네, 우리 손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하셔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또 감사패 받으셨다면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복지부에서 줬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긴요.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본받아서 저도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그래. 어떤 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말상대 해드리고. 말순이 뿌듯해했습니다. 잘하는구나. 저녁 후 유나와 말순이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갑자기 왜요? 너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호받고 있잖아.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유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저도 힘이 나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제 충분히 행복해. 말순이 유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족들도 다시 찾았고, 너 같은 고마운 사람도 만났고, 저야말로 어르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어르신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다. 가족들이 와주고, 유나도 와주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우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도 이제는 의미 있는 기억이 됐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도 없었겠죠.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말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줄 거라는 믿음과 함께, 그리고 자신도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그런 일에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과 함께 누군가의 노후가 욕심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이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부양 의무를 핑계로 소중한 분들을 외면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나처럼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이소라와 최민석처럼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으며 도윤처럼 뒤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부양 의무를 핑계로 소중한 분들을 외면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나처럼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이소라와 최민석처럼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으며 도윤처럼 뒤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말순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있었기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나가 될 수 있고 말순 할머니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그런 따뜻한 시선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